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 2005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소년 노동자 출신인 양국 정상은요, 이미 작년 G7 정상회의를 통해 만나 실용주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의미, 기대 성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옮긴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이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개요 한번 보죠. 왜 이 시점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방한했을까? 어디서 의미를 좀 찾아봤을까요?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가난하고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와 압박을 하는 것도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하는 것이 많다는 이제 역설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예.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전략 안보 전략 보고서를 보면은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 대한민국은 6번 언급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큰 기대를 거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브라질이 위치한 서반구의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같은 부유한 미국과의 협력 국가들이 더 많은 역할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만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관세 전쟁에서도 한국과 같은 중추국가가 어느 편을 드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해진 것이죠. 따라서 이제 남미에서 가장 큰 인구와 경제 규모로 네. 가장 큰 국가라 해서 브라질과 우리나라가 협력하는 것은 이런 격변하고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국제 정세를 볼 때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 이익을 실현하는 데도 무엇보다 시급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21년 만에 브라질 정부 수반의 대한민국 방문인데요. 그때 방문했던 브라질 대통령이 바로 같은 룰라 대통령이었습니다. 35대 대통령으로 8년 재임을 했고 정치적 공백기가 있었다가 39대 대통령으로 2024년부터 재임을 하고 있는데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G7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했을 때 룰라 대통령에게 이 공식적으로 방한 초청을 한 것이 이번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첫 번째 외교 시험대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한국 하면은 이전 정부 때부터 글로벌 중추 국가다. 또 부유한 국가와 개발도상국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 국가다. 권위주의 정치와 민주화를 다 경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양측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외교 지평이 더 이상 동북아시아라든지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브라질이 위치한 이제 서방국까지도 갈 수 그렇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그 지역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브라질이 위치한 서반구를 5번째 중요한 미국 안보의 지역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1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본토 방어에서도 카리브 해와 남미에서의 정치적 안정화와 경제적인 부흥이 꼭 필요하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불법 마약 카르텔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 본국을 떠나서 미국에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차원에서 서방구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했기 때문에 네. 한국에게도 그렇지만 미국에게도 브라질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자, 글로벌 사우스를 가야죠. 워낙 지금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는 꽉 잡고 있지만 우리도 지평을 넓혀가야 됩니다. 작년 6월 G7 이 캐나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좀 돌아보면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소년공 출신이란 또 공동 모멘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관계가 상당히 좋았고 깊은 유대 관계를 쌓았다라고 하는데 당시 상황도 좀 볼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출범 이후에 첫 번째 이제 외교 데뷔 무대라고 할 수 있었죠.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예. 당시에 논란이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 간의 만남 이 기대됐었는데 불발이 되었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일정을 단축하고 G7 공동 성명에 서명도 안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아니나 다를까 이라크 핵시설을 폭격을 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은 불발됐지만 여기 자료에 나오시는 것처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아주 따뜻한 분위기에서 잘 가졌습니다. 이 룰라라는 게 정말 이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정식 이름은 루이스 아나시우 아나시우스. 룰라 다 사우바인데 네. 1980년에 노동자당을 만들면서 정계에 입문한 다음에 루이스를 줄여서 룰라를 친근한 이름으로 계속 썼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빈곤한 가정에서 10대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네. 중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고 또 룰라 대통령도 19살에 금속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이제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딛고 성장한 정치 지도자끼리의 이제 개인적인 친근감이 그때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지도자 간의 이제 친근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가 브릭스로 할 때 처음 나오는 나라가 브라질 아니겠습니까? 한국과의 이제 경제 교류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룰라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한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과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 외교 역사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가 남미에서 첫 번째로 이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이기도 하죠. 그간의 상황들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브라질이 이제 남반구에 위치한 서반구죠. 남아메리카에 네. 위치한 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과 이제 국교 수립을 정식으로 했는데요. 그것이 1959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적 교류를 포함해서 다양한 교류를 해가지고 지금은 약 5만 명의 교민이 브라질에 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역대 정상 상호 방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면 뭐 김영삼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2번 방문했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브라질을 방문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사실 정상 간의 만남은 소원했습니다. 2005년에 룰라 대통령이 방한한 것을 제외한다면. 예. 그래서 2016년 이후로 약간 소강 상태에 있었던 정상 간의 외교 관계가 이번에 복원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브라질을 국빈 방문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2016년부터는 조금 멀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 또 그때는 중국이 엄청나게 또 남미에 투자를 했었던 때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자, 브라질이라는 국가, 브릭스의 맨 첫 번째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원자재 강국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남미의 최대 투자 교역국입니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교역 현황도 한번 살펴보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미 브라질에서 완전히 자리를 또 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2년이죠. 브라질의 생산 공장 약 18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건설했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현지에서 엔진 생산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우스 수출 자유 지역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고 비단 이런 삼성전자와 현대차만의 진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통해서 한국과 브라질은 계속 상호 교역 규모를 약 100억 달러 수준을 계속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게 브라질은 2023년 기준으로는 25번째 교역국이고 브라질에게 한국은 11번째 교역국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과 미국 간에 이제 경제 갈등이 있고 패권 경쟁이 있는데 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브라질이 세계 히토리 매장량에 있어서는 2위와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격차는 크지만 예, 2위네요. 격차는 크지만 예.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은 브라질 히토리 매장량이 약 2,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위인 인도의 690만 톤이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의 570만 톤에 비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브라질이 대두를 수출합니다. 이제까지 중국은 식량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두를 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했는데요. 네.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으로부터 대두 수입량을 대폭 감소하면서 대신에 브라질로부터 수입하는 양을 대폭 늘렸습니다. 약 18% 이상 작년에 증가를 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 패권 갈등에서도 브라질이 일종의 스윙보트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계산해 봤더니 예. 중국 사람들은 이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작년에 1인당 소비한 돼지고기가 약 47kg였더라고요. 네. 근데 그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대두를 꼭 수입해서 두부를 만들고 기름을 짜서 그건 사람이 먹고 찌꺼기로 돼지를 먹여야 되는데 그 키가 미국으로부터 브라질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마 브라질에 가면 우리나라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CJ제일제당 등 이제 기업들도 함께 익숙하게 또 정착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브라질이란 국가가 원자재 강국입니다. 원유, 아까 히토류 이야기도 해줬지만 뿐만이 아니라 식량 쪽 라인들도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못지않게 이 원자재 강국으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요. 현재 브라질의 경제 상황도 좀 궁금하고 이 정도의 자원 국가인데 어떻게 좀 전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룰라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독특한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데 이제 노동자당을 창당을 해서 정계 입문해서 네. 좌파 정권이다 이런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집권 8년 동안에 내각의 주요 인사들은 오히려 중도 아니면은 보수적인 이런 경제 정책을 취하는 사람들로 채웠어요. 첫 번째 집권 예, 때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룰라의 길 아니면 제3의 길이라는 노선을 표방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빈곤 퇴치, 빈곤 제로 정책을 수행해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고 국민들의 기본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제도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와는 일종의 실용주의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철학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눈에 띄고요. 하지만 이제 브라질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이 복지 확대와 시장 친화 정책을 병행해서 브릭스의 일원이 될 정도로 성과를 거둔 건 좋은데 네.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을 어디서 얻느냐는 것이죠. 이런 천원 자원이라든지 인구, 큰 규모의 시장은 장점입니다만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문화라든지 또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외부 기업과의 이제 글로벌 기업과의 손을 잡아서 연계하는 것이 시급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에 이제 국빈 방문한 동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주요 기업 간의 MOU 체결이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 룰라 정부의 일종의 사회적인 평등, 불평등을 해소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었지만은 그 다음 레벨로 성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경제가 계속 이제 원자재만 파는 이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위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원자재가 너무나도 탐이 나고요. 브라질 입장에서는 또 우리의 기술도 탐이 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회담은 이틀 차인 23일에 잡혀 있습니다. 양해 각서 서명식도 있을 텐데 이번 정상회담을 한번 좀 전망해 볼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 지도자 간의 개인적인 친문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로 경제 협력의 확대를 하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먼저 한국 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경제 협력이 논의될 것 같고 AI, 농업, 경제, 화장품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교육 투자뿐만 아니라 기후, 그리고 우주, 방산 등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를 이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라질 정부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금융 측면에서 한국은 주요 파트너고 네. 이번 방한이 60년 넘은 양자 관계의 상징적인 방문이다. 브라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을 파트너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 구체적으로는 향후 3년 동안의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기술 협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는가에 대한 공동의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룰라 대통령도 기업, 우리 특히 한국 기업과의 어떤 협력들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30여 개 기업 관계자들이 또 한국을 함께 찾아서 교역 확대를 모색한다. 실질적으로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좀 더 디테일한 경제 협력 내용도 나오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그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개인적으로 수차례 방문을 해서 그 견문과 경험을 넓힌 것은 널리 잘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내에서의 이제 삼성전자가 진출하는 문제 그리고 그걸 확대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비단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완제품 수출과 판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브라질 기업과의 협력하는 방안이 이번에 기업 사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브라질 기업들도 되게 관심이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쪽으로 AI 농업이라든가 또 금융이라든가 특히 화장품, K-뷰티에 대한 관심도 크다고 합니다. 예,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브라질 하면 제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야기한 거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포르투갈과의 8강 진출, 16강 진출 마지막 경기에서 종료 1분을 남기고 손흥민 선수가 끝에서 끝까지 드리블을 해서 황영조 네, 선수였나요? 극적인 역전골을 넣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8강 진출의 꿈을 가지고 브라질과 다음에 붙었는데 4대1로 대패를 했죠. 그래서 역시 축구 강국은 브라질이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정상 간에 좀 환담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실은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도 브라질에 가 있으니까 룰라 대통령 간의 회담도 지금 아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그리고 룰라 대통령의 행보 여기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들 좀 오고 갈까요?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브라질 산업과 생태계와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 룰라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치하를 하는 굉장히 훈훈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코로나 3년을 세계 경제가 겪으면서 각국이 치열하게 마주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특히 브라질이 독특한 것은 재생에너지 비중입니다. 90% 이상 육박하고 있고 예. 특히 룰라 대통령은 지금 연세가 80세이지만 오랜 집권하면서 브라질 아마존 밀림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친환경적인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즉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친환경적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브라질 경제가 첨단 기술 산업 발전까지 이어질 것인가. 여기서 이제 브라질과 삼성전자가 서로 협력할 어떤 교집합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 네. 이제 재생에너지 계속 생산에 삼성전자가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브라질이 삼성전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력 장비의 수요 확대에 브라질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따라서 마나우스에 있는 첨단 산업기지에서 삼성전자가 좀 더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이재용 회장과 룰라 대통령 간의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AI 데이터 센터, AI 산업에서 가장 큰 경쟁력이 전력이라고 하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렇게까지 또 자급자족을 완성한 줄은 몰랐었네요. 이 점도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브라질은 우리 남미 쪽에 있어서 교두보가 되는 국가입니다. 브라질, 한국 윈윈해야 되겠죠. 윈윈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쪽은 원자재, 우리는 기술 강국이어서 잘만 풀어가면 정말 좋은 관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출까요?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교 국가로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기 때문에 브라질과 같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서 자국의 생존과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나라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의 한류라든지 민주화 경험 그리고 첨단 기술력 이런 것을 볼 때는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미국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중국 네.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네. 하지만 실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인 이제 선택지가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